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선점을 외치며 진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애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은 메타버스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메타버스를 선도할 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왜 애플의 메타버스에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플이 보여줄 메타버스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빅테크들의 메타버스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드려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애플의 메타버스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빠지지 않았죠. 애플도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 애플이 곧 메타버스 기기를 내놓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애플이 메타버스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요. 그런데 항상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저희가 소개한 메타버스에 본격 진출한 기업들은 디바이스라든지 플랫폼 혹은 서비스를 이미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그런 것이 없었죠. 몇 년 전부터 디바이스를 내놓을 것이란 소문은 무성했지만 아직 플랫폼이나 서비스 역시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애플도 메타버스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을 창출하고 플랫폼까지 확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의 메타버스 전략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애플의 메타버스에 기대를 하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애플의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겠죠. 사실 애플이 운영체제, 즉 OS를 직접 만들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강점을 갖거나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은 아니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그리고 시장이 애플의 디바이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지금의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대한 불만족이 아닐까 합니다. 우선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 애플이 좀 더 나은 제품을 내놓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죠. 아무리 개선이 됐다고 해도 헤드셋 형태의 제품이 무게라든지 배터리 지속시간에 있어서는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사용성에서 강점을 보여주는 애플이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서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큰 것이죠. 다른 하나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에서 오는 기대감입니다. 애플이 메타버스 기기를 내놓는 순간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꿈꾸던 메타버스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사실 애플은 지금까지 디바이스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선구자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선구자라는 의미가 다양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플이 특정한 하드웨어 시장, 디바이스 시장을 개척하는, 그러니까 최초의 제품을 내놓는 그런 회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애플은 일단 열린 시장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 시장을 뒤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제품을 내놓고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나아가서는 시장 전체를 확 키워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 출시 이전에도 노키아, 블랙베리처럼 수많은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스마트폰이 모바일 시장의 표준이 됐고 우리 생활에 안착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를 열었죠. 이 과실의 상당 부분을 애플이 챙겨갔고요. 또 애플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내놓은 애플워치, 에어팟 역시도 마이너한 시장에 불과했던 스마트워치 시장과 무선 이어폰 시장을 확실하게 열고 애플이 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장악하면서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애매한, 어딘가 조금 부족한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애플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애플이 뭘 내놓을까? 애플의 디바이스 이름이 뭘까를 넘어서 애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대중화하고 에어팟이 무선 이어폰 시장을 키운 것처럼 애플의 새로운 제품이 메타버스 세상을 더 확장하고 애플의 디바이스가 메타버스 그 자체를 안착시킬 것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메타버스는 애플이 합류하는 그 시점부터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메타가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꾸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까지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지만 진짜 메타버스 시장은 최근 몇 년간의 IT 시장의 흐름처럼 애플이 디바이스를 내놓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장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애플의 메타버스 비전은 무엇일까요? 사실 애플은 팀 쿡 CEO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메타버스에 진출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AR, VR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콕 집어서 애플의 메타버스 사업이다, 애플의 메타버스 진출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일부 매체에서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행사에서 팀 쿡이 메타버스는 매우 흥미롭고 애플도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의 오류가 있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행사에서 몇몇 애널리스트들과 기자들이 팀 쿡에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팀 쿡은 여기에 대해서 그저 애플은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했죠. 그래서 행사 이후에 오히려 외신에서는 이번에도 애플은 M워드,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유행어를 피해갔다, 잘 빠져나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죠.
이는 실제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모든 것을 함구하는 애플 특유의 문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플이 추구하는 메타버스 비전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생각하는 확장 현실의 범위와 진행 속도, 그리고 최종 목표가 지금 유행처럼 번지는 메타버스 열풍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애플의 메타버스 비전은 무엇일까요? 애플은 메타버스로 분류되는 다양한 기술 중에서도 증강현실, 즉 AR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팀 쿡은 스스로를 AR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AR에 대해서 놀라운 기술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AR이 교육, 게임, 리테일, 헬스케어와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을 이미 지켜보고 있고 이런 변화가 미래에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팀 쿡이 실적 발표 행사에서 애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한 것 역시 정확하게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AR입니다. 그리고 팀 쿡은 당시 행사에서 현재 앱스토어에 있는 14,000개 이상의 AR 앱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AR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AR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콕 집어서 AR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을 한 것이죠. 미국 특허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봐도 애플은 이미 아이폰 출시 직후인 2008년부터 고글 형태의 AR 헤드셋 특허를 출원했고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면서 AR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플은 왜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메타버스 기술 중에 하나인 AR에만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VR 기반의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는데 말이죠. 애플은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하루 종일 이용하는 기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가상세계 안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인 거죠. 필요에 따라서 잠깐씩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그리고 AR 기술을 이용해서 삶을 조금씩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애플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비전인 것입니다. 이는 VR과 AR의 기술적 차이, 구현되는 형태의 차이에서 오는데요. VR은 인간의 감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상의 세계 속으로 집어넣는 기술이고요. AR은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요소들을 덧보태서 편의성을 증강시키는 기술이죠. 영화라든지 소설에서 소개된 메타버스의 모습, 그리고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모습에 가까운 것은 VR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가장 적극적인 메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한 것이 VR이죠. 하지만 VR은 아직 많이 부족한 기술입니다. 그래픽을 구현하는 문제도 있고요. 가상세계에 입장하고 나면 현실에서의 이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거실과 같은 안전한 공간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게임과 같은 일부 콘텐츠만 소화가 가능하고 메타의 비전처럼 사람들이 하루 종일 VR 기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 모두를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것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라는 것이죠. 당분간은 VR 콘텐츠는 오락용이나 업무용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애플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팀 쿡은 AR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접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VR 기술은 세상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기술이지만 AR은 현실을 개선하는 기술인 만큼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애플의 전략은 이용자들에게 완벽한 가상세계를 선보이고 이 가상세계에 이용자들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화질이 떨어지고 조금 실감이 덜 나더라도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선보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누구보다도 인간의 삶에 밀접한 메타버스 기업이 되겠다는 게 애플의 비전인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VR과 AR의 관계를 PC와 스마트폰의 관계로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컴퓨팅 성능으로만 따지면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데스크톱 PC를 따라갈 수는 없죠. 생산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PC를 이용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더 오래 붙잡고 있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이죠. PC에 비해서 성능은 조금 부족해도 언제 어디서나 IT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AR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고 고화질의 정말 실감나는 가상 공간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애플은 몇 년 전부터 이를 위한 콘텐츠를 쌓아왔고 이제 디바이스만 출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과 더 가까워지고 이용자들의 시간을 더 많이 빼앗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용자들이 애플의 AR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할수록 이용자들이 어떤 기능을 주로 쓰는지, 어떤 메타버스를 원하는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블룸버그의 보도를 보면 애플은 철저하게 AR에 몰입한 상태인데요. 이용자들이 탈출할 수 없는 완벽한 가상세계에 대한 아이디어는 애플 내부에서는 금기사항으로 간주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애초에 지금 당장 그런 세상은 불가능하고 보기에는 좋지만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많은 외신들은 이 같은 애플의 전략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IT 전문 컨설팅 회사 글로벌 데이터는 애플의 AR 전략에 대해 메타는 내일의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오늘날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정확히 이용해서 오늘의 메타버스를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AR 전략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고 현실적이라고 본 것이죠. 그럼 이런 애플만의 AR 생태계를 위한 애플의 준비도 한번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은 2008년 이후 꾸준히 AR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내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최신 소식들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AR 헤드셋의 출시가 확정적이죠. 하지만 아직 확실히 공개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플의 AR 헤드셋이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제품 사진은 대부분 애플 팬이나 애플 전문 매체에서 예측을 바탕으로 그려낸 이른바 렌더링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스펙에 대한 유출은 많이 있는데요. 우선 애플이 최근 출원한 특허를 기반으로 보면 2개의 메인 프로세서와 8K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2개, 그리고 와이파이 6E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10개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생체 인식이나 환경 감지 등에 필요한 센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메인 프로세서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PC 반도체 M1이 탑재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에도 탑재되는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인 만큼 AR 세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무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 완성된 시제품 무게는 200에서 300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 출시 무게는 100g에서 200g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제품에서 많이 경량화했다는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2가 500g이라고 했으니까 역대급으로 가벼운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이 헤드셋 출시 일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예측이 있는데요. 올해 6월로 예정된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 WWDC에서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많이 있긴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6월에 디바이스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반의 폭스콘이라든지 애플과 관련된 부품 제조사들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을 공개한 직후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애플의 특성상 이번 상반기에도 애플의 AR 디바이스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애플의 AR 기기를 구동하게 될 새로운 운영체제도 거의 모습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최근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스는 애플이 개발 중인 AR, VR 헤드셋에서 작동할 새 OS인 리얼리티 OS의 오픈소스 코드가 개발자 커뮤니티인 GitHub에 유출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애플은 새로운 디바이스를 내놓으면 그 위에서 작동하는 OS를 별도로 제작하는 전략을 택하는데요. 데스크톱은 macOS, 스마트폰은 iOS, 애플워치는 워치OS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처럼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내놓으면서는 리얼리티 OS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AR이 가장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이용자들의 일상을 함께 하겠다라는 애플의 메타버스 비전이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애플의 AR 콘텐츠 개발 키트인 AR키트 때문입니다. AR키트는 애플이 2017년 공개한 앱스토어 개발자용 AR 콘텐츠 개발 플랫폼인데요. 쉽게 말하면 애플의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는 AR 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개발자 도구입니다. 이미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이 도구를 통해 개발된 14,000개 이상의 증강현실 앱을 제공하고 있고요. 수천만 명의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서 증강현실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케아의 AR 집 꾸미기 서비스인 이케아 플레이스, 안경 피팅 서비스 라운지 등이죠. 이외에도 우리가 SNS에서 이용하는 각종 사진 필터도 모두 AR 기능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가장 무서운 점은 애플의 이런 앱들이 추후 출시될 애플의 AR 헤드셋에서 작동하겠지만 현재 보급된 애플의 다양한 기기에서도 잘 구동된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AR 구동 기종은 아이폰을 기준으로만 2015년에 출시한 아이폰 6S부터 최신 기종인 아이폰 13 프로 맥스까지 17개 기종에 달하는데요. 2015년 이후 판매된 아이폰의 수만 누적 10억 대라고 하니까 애플은 이미 AR 디바이스를 10억 대나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아이패드 역시 2017년 이후에 출시된 기종에서는 모두 AR 기능이 작동하는 만큼 애플의 AR 하드웨어 생태계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애플의 헤드셋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AR 콘텐츠를 출시하기 시작하면 10억 대가 넘는 애플의 하드웨어에서 AR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앱스토어에서 AR 앱을 개발해보려는 개발자들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면 또다시 앱스토어에 AR 앱이 추가되고 이용자들은 더 많은 AR 경험을 하는 선순환 효과가 생기겠죠. 오늘은 애플의 AR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애플의 헤드셋 출시 시기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콘텐츠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왜 애써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피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대신에 AR 콘텐츠에 올인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메타를 비롯한 VR 기반의 메타버스가 성공할지, 애플의 AR 메타버스가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요. 앞으로 메타버스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기업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